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유승민 의원의 무소속 복당, 보수도 의원의 복당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연구원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금 국회 예상 또 우려했던 대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할 국회의장 인선부터 되고 있지 않는데 사실 여야의 입장 잠시 들어보고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서 6월 7일 날 정상적으로 국회 개원을 하자 이렇게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입장이 어제부터 선회해서 국회의장직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갑자기 바뀌면 정상적인 협상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고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은 또 어제 야3당 수석 부대표의 회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여당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서 야당끼리 먼저 협의를 하는 것이 결코 협치를 깨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대 국회의 정상적인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정부를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국회의 공백은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두 야당 배수진을 친 모양새인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국회의장은 여당이 맡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라고 입장을 또 내놨단 말이죠. 이 교수님, 이런 지금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의?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16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였는데 당시에 여당인 그 새천년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당시 한나라당이 가져갔고요. 그런데요, 이건 아주 나쁜 관례입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가 독립돼 있어요.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하고 여당과는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수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예. 지금 다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모조리티가 없어요.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여당 연합을 하든 야당 연합을 하든 해서 싹쓸이를 해야 됩니다. 야당이 다 가져가든지 여당 연합이 다 가져가든지 네. 야당 연합이 다 가져가서 국회가 행정부와 독립된 정말로 상권 분립이 이번 국회로부터라도 제대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8대 8대 2도 안 되고 그냥 다 가져가는 과반을 저만 당해서 전체 상임위를 다 가져야 된다. 연합에서 지금 당이 연합에서.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당 연합에서 다 가져가든지 야당 연합에서 다 가져가고 모든 입법권을 실제로 가져감으로써 책임 국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뭐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무슨 위원회에서 다 만들어놔도 야당 법사위원장이 딱 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라는 사람도 자기 멋대로 어떤 건 직권상정하고 어떤 건 직권상정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한테도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나눠먹기 국회가 우리나라를 무능한 국회, 무책임한 국회, 생산성 없는 국회를 이론적으로는 만들었습니다. 맞긴 한데 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정치 현실에서 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가능할까요 때문에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야당과 손을 잡겠다. 여당과 손을 잡겠다. 결단을 하고 야당 연합이 되든 여당 연합이 되든.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은 여당 연합이 붕괴가 됐다. 그럼 2년에는 야당 연합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적어도 국회라도 제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국회가 돼야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정말 13대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DJ가 큰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나눠먹기 국회를 시작한 그 어떤 보면 가장 책임이 큰 분이 DJ인데요. 뭐 물론 JPYS 노태우 대통령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적인 사상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분인 DJ가 나눠먹기 국회를 했다는 건 참 우리나라 우리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는데 이젠 그 나쁜 선례를 벗어날 때가 어쨌든 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여당이 맡는 게 관례는 아니고 네. 다수당이 맡는 게 관례다. 아니면 다수 정파. 정파가 맡는 게 맞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우리 이 박사님이 아주 참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중요하게 이 고려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제가 덧붙이면 예. 이 의장은요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너무 협치 그러는데 협치 자꾸 할 것 같으면 뭐 저 다수당이 필요가 없잖아요. 원내 대표끼리 협치하면 그래서 이 협치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국회법을 찾아봤는데 국회법 48조에 의하면 의장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선출한다는 건 뭐냐? 선거에서 뽑는다는 겁니다. 선거에서 뽑으면 됩니다. 이걸 자꾸만 여당이 가져야 되느냐? 뭐 관행이 어떻다? 그리고 이런 이 협치도 뭐 관행도 원칙과 특히 법에 기초해서 해야 되지 법이 우선이지 관행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걸 새누리당이 뭐 여당이니까 뭐 네. 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데 협의에 의해서 잘 되면 그건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될 때는 원칙대로 뭐냐 법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실 투표로 해서 되면 원칙대로 되긴 하는 건데 예. 여야간 벌써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갈등이 있는데요. 예. 그거를 투표들에 한 거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한다면 그건 민주주의 소양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건 우리는 뭐 초등학생부터 국민들한테도 네. 말하자면 투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무리 투표 전에는 강하게 주장했다 하더라도 결정되면 따라야 승복하는 된다. 걸 보여야죠. 자,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제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국회의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께서? 뭐 저도 그 기사로 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원 구성하는데 그 뭐 상임위원장들 아니습니까? 예. 또 특히 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뭐 예결위원장이라든가. 또 운영위원장 이런 거 중요한 거 좀 찾기 위한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그런 접근하는 말을 한 거 것이다.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내에서 의장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네. 혹시 친박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염치 없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정확한 거고 더 옳은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중요한 거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국회의원이 누가 되는, 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해서 여당에서 오히려 국민의당에 다 몰아주고 위원장직 다 주고 다 주고 한번 해봐라. 해봐라. 그리고 우리와 더민주는 모르겠고 국민의당은 중도파니까 우파 정당인 우리하고 중도파인 너희가 같이 협치를 하자. 손잡고 손잡고 협치해보자. 그러는 것이 이 경색된 정국이나 경색된 정치나 경색된 국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그 뭐라 그러나 파부 파보침주. 네, 침주의 정치를 배수진의 정치를 예. 질주하는 그런 좀 파격의 정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이 사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당인데 아니 그래도 거기다 주면은 예.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예. 새누리당과 보조를 더 취하지 더민주와 보조를 더 하겠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 통과도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수월해질 수 있다.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예, 저는요 이 발상의 전환 정말 이 새로운 사고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거는 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의석이 300석 중에 39석입니까? 38석입니다. 38석인데 38석한테 8석 정당한테 말하자면 소수 정당인데 거기에 이 국정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맞지 않아죠.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너무 거듭 말씀드린 협치 자꾸 강조하면 이 선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됐으면 다수당이 근데 문제는 지금 원내 과반 수위를 넘긴 정당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안사안마다 투표를 해서 가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안 투표하는 건 아니지만 예. 기본적으로 논의하다가 안 되면 잘 협상이 잘 안 되면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 근데 그거를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각제 후에 대통령제를 엎은 거란 말을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내각제의 원칙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다수 정파를 만드는 겁니다. 국민이 어떻게 표현을 했든 만약에 우파 정당이 한테 다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우파 정당에 다 몰아줬겠죠. 우파 정당이 너무 죽을 수니까 중도파 정당에다 38석이라는 걸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 뜻은 이 중도파 정당이 우파 정당과 손을 잡겠느냐 좌파 정당의 손을 잡겠느냐 정당에다 맡긴 거예요. 선택권을 준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여당 연합이 생긴 거예요. 일단 여당 연합이 생기고 나면은 만약에 예. 여당 연합이 생겼다면은 그 여당 연합 속에서 누가 의장이 되고 하는 건 거기서 결정하면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우파 연합을 갈 것이냐 좌파 연합을 갈 것이냐는 것을 하루속히 결정을 하고 네. 그래서 그 결정대로 앞으로 2년간을 이끌어 나가야 해야 된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 국민의당도 처음에는 그런 연대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좀 쏙 들어간 것 같긴 대통령이 한데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예, 거죠. 들어갔고 네. 또 네. 호남 정서도 또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호남 정선 끌고 와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네. 근데요, 사실 지금 이런 국회의장 원구성 문제를 놓고도 사실 갈등을 빚는데 사실 지금 세월호법, 가습기 살균제법 등등 여러 현안을 놓고도 여야가 좀 충돌할 조짐을 보이는데 여야 입장을 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야 3당의 수석관의 이런 모습을 20대에는 종종 아마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 현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야 3당이 공조해서 좀 더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행여나 야당이 수의 힘으로 청문회를 일반화시켜서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듭니다. 새누리당 야당이 수의 힘으로 힘을 과시하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박원주 대표, 수석 대표 20대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야 3당이 예. 그런 청문회라든지 지금 또 법안 4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특별법, 가습기 살균제법, 어버이연합법, 또 그다음에 시위 중에 부상한 농민 관련한 청문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할 수는 있는데 방금 전 말처럼 예. 앞으로는 각오하라. 뭐 이런 말은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저런 거를 저는 할 수는 있는데 네. 더더욱 지금 국민들이 너무 그냥 비생산적인 사업만 하는 데 대해서 질려 있거든요. 그런 때 아주 정부하고 대립되는 것만 너무 앞장서서 예. 내세우는 것도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또 20대 국회 또 틀렸다 하는 이 대표님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좀 많이 싸워라. 예, 치열하게 저는 싸우라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럽니다. 예. 싸워야 됩니다. 예.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짜증감을 안 줘야 되거든요. 네. 안 줘야 되는데 너무 초기에 저렇게 아주 이 정부하고 딱 대립되는 저런 거를 하는 거는 전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예. 이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이제 뭐 다 문제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정은호 관련 법조 비리, 네. 전관 예우를 문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국회의원 특권이 더 큰 문제입니까? 전관 예우가 더 큰 문제입니까? 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으면은 정관 예우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 지금 100명 이상이 기소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저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나가서 청문회, 저분들 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청문회 나가서 떳떳하게 발언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물론 이 세월호 생각만 하면
눈물 나오죠. 그러나 그는 이미 세월호가 2년이 지나가고 지금 만 3년째가 시작해서 이제 끝날 네. 때가 됐는데 그걸 더 끌고 나가겠다는 거는 그는 전국을 더 어지럽하겠다는 거 외에는 그 2년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또 지금 뭐 이 그 뭐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나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 오늘 아침에 이런 남양주 지하철 공사 네네. 현장 사건, 이것이 어떤 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모든 것을 요식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 쓰고 싶은데 이걸 요식행위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모든 것이 요식행위화한 그 거예요.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뭐 살균제 관련해서는 청문회 뭐 해보자 뭐 그런 아니 글쎄 그거는요. 예. 일단은 과학계와 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과학계와 정부에서 뭐 어디서 빵꾸가 났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를 보는 건데 저는 이 독소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독소에 관련된 거라면 이거는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법을 피해갔기 때문에 법을 요식행위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그 법에 대해서 법을 가볍게 보는 그런 사고 방식이 청문회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청문회로 없어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또 이 어버이연합 보수단체 아니에요. 보수단체는 아마 정부 지원받기 무척 어려울 겁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데서도 거의 안 주니까. 그럼 어버이연합 어디 가서 자기네들 활동을 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버이연합을 탓하기 전에 정말 이런 그 시민단체 지원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부터 봐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죠. 네, 그래서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미세먼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세먼지 문제 해결해야 돼요. 미세먼지가 더 급해요. 그러다 조선산업 다 망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그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딸려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내팽개치고 저런다는 건 저는 정말 맞지 않는다. 딱하다는 근데 이게 생각밖에 지금 안 어떻게 들어요. 보면 청문회를 상임위별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또-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작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법에 본래 할 수 있게 돼 있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놀랐는데요. 얼마 전에 왜 상시청문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 이- 개정안이요. 예, 그 국회법 개정안이 없어도요. 근데 청문회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와는 조금 별개로 각부 장관들한테 그 소관 부처 네, 네. 공무원들 불러다가 얼마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걸? 하겠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청문회법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 세월호법 같은 경우 이거 문제죠. 근데 이게요, 세월호법 법 연장한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세월호법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2년 동안 못한 거요. 앞으로 6개월 연장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도 바꾸어야 되지만은 이거를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야쪽 사람들도 굉장히 바꿔야 됩니다.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럼요. 그다음에 이 청문회라는 게요. 청문회, 심지어는 국정조사 이런 거요. 한 개도 문제 해결한 예가 없습니다. 제가 정치를 오래 본 사람이고 아닙니까? 한 개도 이 청문회를 통해서 뭐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세상 시끄럽게 하는데 기여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길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짧게 말했지만 네. 이게 전부 다 청문회 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야 3당이 공조를 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그다음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정운호 사건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요 바로 그냥 이게 지금 이분의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무슨 만호죠? 정만호. 아니 정만호가 아니고 홍만표. 홍만표. 예, 네네네. 홍만표 씨가 네네네.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 정관예우로서의 말하자면 로비를 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현직 검사가 관련된 겁니다. 현직 검사한테 로비를 해야 되지 어디 민간인한테 가서 로비합니까? 근데 이거 안 밝힙니다. 이런 거 안 밝히는 데 대해서
국회의원 정도 되는데요. 꼭 청문회 열지 않으면 말 못합니까? 얼마든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굳이 무슨 청문회 열자, 국정조사 열자. 그래가지고 시간 다 벌고 그 문제 다 희석되면 다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네, 뭐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니까 이게 결국은요 국회의원의 자질의 문제고요. 정말 이 국회의원들 제가 그랬잖아요. 부정선거로 100명 이상이 기소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국회부터 먼저 잡아야지 청문회부터 하자는 건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맞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사실 여야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네. 또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 서울 9위역 지하철역 사고 관련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야 3당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반복적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의 안전관리 책임은 없는 것인지. 정부가 과연 제대로 국민의 안전과 모든 다른 측면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다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정부가 마치 뭐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처럼 부처 간에 제대로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과연 총리실은 이런 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바쁜 작업 중에 가방에 넣어뒀던 뜯지 못한 컵 라면이 고단했던 고인의 삶을 짐작하게 합니다. 고인의 죽음에는 청년 실업, 비정규직의 아픔, 그리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산업재해 대책이 복합되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3당 대표들 사실 지금 뭐 문제가 많다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반복되느냐, 총리실은 뭐 하느냐, 또 안이한 산업대책을 지적했는데 사실 오늘 남양주에서도 또 안전사고가 나서 4명의 근로자가 지금 희생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안 좋은 일들 자꾸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까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층에 올라가서 일을 하잖아요. 예. 일하면 노상 줄을 매게 돼 있어요. 안전줄을 매야 안전줄을 매게 돼 있는데 안전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매요. 왜냐면 불편하거든. 뗐다? 시간이 많이 예, 걸리고. 예. 그리고 제대로 돈을 안 줘요. 예를 들어서 이 작업을 하는데 2시간 걸릴 작업이 이거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하면 1시간에 하라고 압박을 가해요. 돈도 1시간 분만 줘요. 그러니까요. 이 우리나라가 이 법이라는 것이 모두 요식행위예요. 근데 지금 저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진석 대표는 서울시장을 탓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종인 김종인 대표는 정권을 비난을 하고, 정권 말기 현상이다. 네,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양쪽을 다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이 정말 너무 정략적인 판단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법을 경시하고 법을 요식행위로 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세 분 다요. 뭐 안철수 대표는 정치를 한 지 오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요. 사건 생기면요. 그거 딱 나타나가지고 뭐 남의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은근히 그냥 박원순 시장 겨냥해가지고 뭐 박원순 시장보다 더 많은 책임들을 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를 내가 예를 들자면 이 우리나라는요. 이게 안 됩니다. 정부 여당은 무능해서 안 되고 야당은 제대로 지적하고 비판을 못 합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요. 305명이 죽었죠. 네네. 그런데 그 사건의 주무장관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가족들이 그러나 가족들하고 뭐 밥 먹고 뭐 수염 안 깎고요. 네. 계속 지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무장관이 사람이 300명이 죽었는데요. 주무장관이 뭐 그걸 죽이라고 지시한 건 아니지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런 정부는요. 이거는 무책임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문제지만 야당도요. 그걸 책임 하나 지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 그 주무장관 그 사람은요. 원내 대표 출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하든 이래 됐고 그다음에 그것도 해경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조 못한 데는
해경청장은요 끝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 비슷한 일이 계속 거듭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제대로 네. 그것도 뭐 저도 이제 신문에 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 3번 지금 연속으로 일어났거든요. 네, 네. 그랬으면 진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이제 뭐 문제가 되니까 나타나가지고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말하자면 정치적인 쇼를 하는데 바로 저런 행위들 때문에 네. 사고가 계속 납니다. 여기도요 4명 그 남양주 네네. 거기도 지하철 안전사고. 공사장에도 4명 죽었지만 뭐 세 사람은 아주 중태이고. 중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예. 이 굉장히 그 지하에서 그냥 폭발이 일어났으니 네. 또 살겠습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계속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정치권도 내 탓이다. 내 탓으로 진심으로 자기 탓이라고도 생각을 해야죠. 예. 이게 정치인들이요 너무 그냥 자기 정치 보스에 충성되는 발언만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정치인들의 정신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정신 자세를 바꾸려면은 국회의원들이 개파가 없어야 돼요. 예, 개파가 예. 없어지려면 공천권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이 같은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에는 네. 이런 사건은 계속 될 날 겁니다.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진정으로 네. 법을 강화해야 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봐야 되고 하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네 책임이다 서로 또 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정말 된다. 네, 정치인들로서 정치 수업이 전혀 안 돼 있는 분들이 지금 거기가 이제 있기 개파 때문이죠.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새누리당 지금 네. 사실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다시 또 지금 현안으로 네. 부상을 했단 말이죠. 네. 지금 일부에서는 일괄 복당해야 된다. 네. 일부에서는 유승민, 윤상현은 빼고 선별 복당해야 된다. 이게 네. 두 가지 좀 시각이 나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교수님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게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정치가? 이게 워낙 이 개파 정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우선 이 문제는 예. 우리나라 정치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새누리당을 놔야 됩니다. 새누리당을 낳고 너희 지금 122명이 힘을 합쳐서 나를 도와라. 아니면 가능하면은 지금 탈당했던 한 8명 되니까요. 130명이 다 힘을 합쳐서 이 정권을 새누리당 정권을 도와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니 어쩐지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봐가면서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으로 후진적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 맞는데요. 참 예를 들면 당기위원회라든지 예. 무슨 그런 징계와 복당을 결정하는 논의하는 기구가 있겠죠. 기구가 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구에서요 아주 당은 당규에 따라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되면 누구는 안 된다는 걸 미리 말할 게 아니라 예. 전부 다 복당하고 싶은 사람 복당 신청하라 그러고 거기서 딱딱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선거 끝나자마자 뭐 복당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패배했으니까 복당시킨다 그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안 맞는 사람은 곤란하다고 썩 말 한마디 해보니까 또 그냥 안 된다 하고 이게 당입니까 이게? 예? 이게요 이 정당은요 사설 단체가 아닙니다. 이게 네.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아무런 원칙과 법이 없이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식으로 반대한 것도 아니고 슬쩍 한마디 하니까 눈치 살펴가지고 하는 거 옳지 않다. 사실 이번 복당 논란의 이제 핵심은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이 어떤 복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 키 포인트일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이 어제 사실 특강 정치를 제기했는데 유승민 의원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거기에 뭐 이렇게 참여를 하거나 그럴 생각 없습니다. 없고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복당 신청할 때 그때 마음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공화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데요. 이번에 총선에서 2030 세대 투표율 증가를 보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정당의 시대에 공화주의 이념을 기초로 해서 저는 보수입니다.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보수 혁명이 필요하고
민 의원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혁명이 필요하다. 또 특강에서는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을 다시 언급을 했는데 이 교수님 발언 내용이나 수위를 보면은 복당하겠다는 의사가 좀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분은요 정치적 정체성이 항상 모호한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항상 위장전입했다 그러는 위장전입이요. 분인데, 네, 근데 저분이 뭐 친재벌을 친시장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또 뭐 정의로운 보수로 만들겠다. 따뜻한 보수로 만들겠다. 그럼 보수는 차고 보수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진보는 따뜻하고 진보는 정의롭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의 장난이에요. 정치인이 저렇게 말의 장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경제를 갖다가 시장 경제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시장 경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좀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금감원도 있고 그런 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은 재벌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서서히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네. 친시장이라는 것이 말이 친시장이지 우리나라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근데 시장 경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그런 그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런 그 말의 잔치. 저는 저분의 말씀을 어떤 때 이렇게 들으면서 저분 사회주의 경제하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까지 들어요. 들 정도로 네, 혼론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도 어제 그 특강했다는 거 신문에 난 거 기사를 좀 봤는데요.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새누리당이 만약 제가 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복당 안 시킵니다. 우선 지난번에 파동 때 원내 대표로서 했던 일도 그 두 가지를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거든요. 그 징계위원회 해부됐어야 되는데 괜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배신의 정책 해가지고 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그 정세 없는 복지, 저는 그건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세 없는 복지라는 말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주장은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웃기는 주장인데 그러나 그거를요 원내 대표가 그걸 국회 가서 연설하려고 하면 당내에서 먼저 논의를 해가지고 당론을 말을 해야 되는데 당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원내대표로 가지고 한 거는 이는 당론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원내대표로서 야당과 협상한 문제가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협상한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때 징계를 먹었어야 되는데 징계를 안 먹고 뭐 대통령이 뭐 배신의 정책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고 어제 그 문제만 관련해도 굉장히 우리 사회를 비판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잘못됐어요. 첫째요. 지금은 민주주의가 뭐 완전히 질식하고 공화주의가 아니다. 뭐 등등 얼마나 비판 많이 했습니까? 그 책임이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 스스로에게 있다. 정치인 스스로가 있는 게 아니라 유 의원한테도 많이 있죠. 왜? 집권당의 원내 대표 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뭐 4선째인가 그렇죠? 또 자기 아버지까지 정치한 분 아닙니까? 근데 자기한테 또 엄청난 책임이 있는데 남의 말 하듯이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런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 후보 적합도를 보면 물론 전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인데 여권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보수 일전 진영에서도 좀 뭐랄까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요. 이 여론조사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주 잘못하면 지금 화면에 저희도 보여드리는데 대선 출마 적합 후보 여권 후보 가운데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30%, 유승민 의원이 13.8%로 격차는 있지만 2위란 말이죠. 그런데 언제라도 상대적이니까요. 지금 여권의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김무성 씨도 완전히 그냥 그다음에 또 뭐 오세훈 씨나 이런 분들은 또 그렇고 그러니까 반기문 씨 싫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그다음에 또 얼마나요 언론에서 많이 띄워줬습니까? 특히 야권 언론에서 유승민 씨를 반박근혜 대통령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띄워줬기 때문에 저 정도 나오는 건 아주 적게 나오는 겁니다. 적게 나오는 것이다. 근데 어제 이 교수님 보면 유승민 의원이 5.16 쿠데타를 만든 정당이 이름을 공화당으로 지어서 공화의 가치가 되새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게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심계를 좀 이렇게 거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소의 소신이었나요? 아니면 그때 다르게 말하는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 충성파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소신주의보다는 정치적인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요, 김부겸 의원처럼 그 민주당을 갔어야죠. 오히려 정치적. 네, 그럼요. 자기 정치적 소신대로 했다라면은 김부겸 의원 같이 해야지. 왜 여당에 그 보수당에 붙어가지고. 근데 여권에 국회의원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목소리가 좀 더 힘이 실리고 주목을 받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모호해가지고 당을 혼란시키고 유권자들을 혼란시키는 거죠. 근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예. 뭐든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화주의라는 건 공동체주의인데, 우리 사회가 공동체주의가 정말 파괴됐다 할 정도인데 그런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를요, 지금부터 뭐 40년인지 50년 전에 공화당을 갖다 그것도 5.16 쿠데타 공화당을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 공화당 때문에 이 공동체주의가, 공화주의가 잘 안 된다면 이 사람은요, 그 자기가 지정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네. 거기 가서 비서실장 그때는 왜 했습니까? 그 옛날부터 그렇게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승민 씨 같은 사람은 정말 저렇게 말장난 자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또 국민의 지지, 또 여권의 지지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판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야권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반 총장이 앞서 안동을 방문했었는데 이번에는 충청도, 충북을 방문을 했어요. 이것이 충청권 대망론을 좀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는데 이 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지금까지도 그랬고 얼마 전까지도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그 소신파라는 것이 이번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무현 정권 당시에 그래서 외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2004년 7월에 그 반기문이 국가안전보장에서 결정을 해서 했는데 그 결정을 무시하고 비에트남에 모여있던 400여 명의 탈북자들을 일거에 한국으로 데리고 왔대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고 그 북한의 소위 기만전술이라고 그래서 그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그런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결국 보니까 그분이 옳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관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분이었다. 또 한 가지 이분이 보니까요, 정말 중국 이분에 대해서 무슨 기름장어라고 그러는데, 저는 기름장어란 말이 과연 나쁜 말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 중국 그 양대 강국 사이에서 10년을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는 건 얼마나 현명하게 모든 일을 판단하는가.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여소야대에서 잘 빠져나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너무 조급증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고유의 스텝을 만들어 가지고 고유의 전략을 만들어서 그 고유의 전략을 따라가야지 남이 하는 거 따라가는 모습 보이는 거는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관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분이었다. 또 한 가지 이분이 보니까요, 정말 중국 이분에 대해서 무슨 기름장어라고 그러는데, 저는 기름장어란 말이 과연 나쁜 말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 중국 그 양대 강국 사이에서 10년을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는 건 얼마나 현명하게 모든 일을 판단하는가.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여소야대에서 잘 빠져나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문재인 전 전 대표는 너무 조급증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고유의 스텝을 만들어 가지고 고유의 전략을 만들어서 그 고유의 전략을 따라가야지 남이 하는 거 따라가는 모습 보이는 거는 조급증을 보이는 거다. 전략이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선 이제 문재인 씨부터요. 네네. 그렇잖아도 저 소록도 문제도 안철수 대표가 간다고 또 해놨는데 자기가 또 먼저 가버려 가지고 말썽이 됐는데 이번에도 뭐 약간의 우연의 일치겠지만 자꾸만 저런 말이 나오게 하는 거는 참 안 좋습니다. 네. 정치 지도자급이요. 뭐 누구 가는데 그러니까 저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저기 설사 저도 이 신문에서 언론도 좀 너무 뭐 박원순 네. 박원순이 가는 거 박원순 시장도 또 지자체 뭐 협력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 박원순 시장이 보나마나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일정이 상당히 오래 전에 잡혀 있었으니까 갔지. 반기문 씨 왔다 간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그렇게 잡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김종인 대표 가는 것도 뭡니까 그 원내 뭐 네, 당직자 워크숍. 예, 당직자 워크숍이 상당히 오래 전에 잡혀 있지. 그 장소를 뭐 엊그저께 잡은 게. 그런데 언론이 이렇게 자꾸만 뭐 부각을 시켜서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씨는 그런데요. 예. 상당히 자의적인 것 같아서 아까 참 조급증도 말씀하셨는데 저런 식으로 자꾸 행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취소를 하는 게 맞았다. 그러면 취소가 안 가야죠. 안 가야 된다. 예. 왜 그러냐면 이분도 또 강남에 가서도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구설수에나 오르고 네. 자꾸 저래하면 안 되죠. 안 저는 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조사에 너무 많이 따라 찾아다니는 사람들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신문이라도 더 열심히 보고 국제 뉴스도 더 봐야 되는데 계속 그냥 선거운동 득표하러 더더욱도 지역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김종인 대표가 지금 사실 이제 안보를 또 좀 강조하면서 오늘 김포에 있는 해병부대를 방문했는데 또 좀 재밌는 부분이 본인의 1960년대 군 복무 시절 사진을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표도 예전에 공수부대 사진을 공개하면서 좀 스타덤에 올랐던 것과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이 대통령 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예. 그것보다요. 더민주에서 그러면 지난 총선 당시에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테러방지법 폐기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김종인 대표의 그 행보는 안보 행보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는 안보 행보를 보여주면 북한의 개성공단은 재개하겠다라든지 뭘 밝혀야죠. 그 자기가 이때까지 그 대북 발언한 것, 그러니까 당에서 발언한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율 배반적이다. 네, 그러니까 뭐 국민을 혼동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왜 국민을 혼동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개성공단 뭐 재개하겠다는 것과 또 군부대 방문하는 거는 저는 그건 이율 배반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성공단 폐쇄는 제가 이 정부가 왜 했는지 정확한 모든 이유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전략적 판단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오래전에는 잘 몰랐는 게 하나 요즘 새로 아는 게 있는데 네. 저는 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 북한에게 얼마나 큰 말하자면 부담이 될지를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예. 부담이 될 줄은 알았지만 심각한 부담이 될 줄은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짝 쪼어버리면은 예. 북한 정권이 정말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경제 제재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성공단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재를 했다 싶어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 즉 국군 장병 위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기를 돕고 하는 거와 이 북한 문제, 개성공단의 네네네, 경제 협력 등등. 같은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때로는 대화도 하고 또 개성공단을 열기도 하고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바짝 쪼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바짝 쪼우는 국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 국가안보를 여전히 해야 된다. 뭐 북한을 아주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민의 여론이 있는 건데요. 국민의 여론은 북한에 대해서 지금 강경하게 나갈 때라는 그런 거를 보이고 일정한 있습니다. 네, 동의가. 네. 그러니까 국민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북한에 대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국민들을 혼동시키지 네. 말아달라는 집권할 거예요. 수 있는 수권 정당이라면 명확한 일관된 모습을 보여라. 보여야 된다. 네. 사실 지금 유엔 대북 결의안이 통과된 지가 내일이면 이제 석 달이 네. 된다고 하는데요. 그 네. 부분도 안보 문제도 정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중요하죠. 지켜봐야 아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